한국이 중국을 흉내내고 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뉴스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일본 열도는 현재 40도에 근접하는 더위로 인해 홍수가 끝났지만 무더위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 정도면 도쿄올림픽을 했어도 흥행하기 힘들 정도의 날씨라고 지적하면서도 한국에서 또 다른 뜨거운 뉴스를 몰고 왔다면서 한국 뉴스를 헤드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 역시 한국이 일본에 경고를 했다면서 관련 뉴스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16일 오전 4시 20분께 메시마 서쪽 약 141km 해상에서 한국 해경 선박이 무선을 통해 영어로 한국 해역에서 조사하려면 동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세요 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메시마 서쪽 약 141km 지점은 제주 동남쪽 해상인데 일본의 헤이오가 측량 활동을 하는 것을 한국해양경찰청 선박이 조사활동 중단을 요구해왔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문제와 쟁점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데요.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오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사활동을 계속했고 한국해경선박은 조사 중단 요구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일본의 EEZ에서 정당한 활동이라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해경은 16일 다른 함정으로 임무가 교대된 후에도 헤이오가 나란히 항의하면서 중단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캐리, 약 370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UN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되는 해역입니다. 이번에 한국 해경 선박과 일본 측 선박이 대치한 곳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캐리 범위에 있는 중첩 수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국 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로 그냥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일본의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유는 한국이 이런 적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이러한 비슷한 차원의 이슈에서 단 한 번도 시비를 걸어온 적이 없다는 것이죠. 교도통신은 일본의 측량선이 중첩지역 중에서도 일본 쪽 해상에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측이 조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반응이 뜨거운 것은 처음으로 한국이 실력 행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이런 사례를 보면 일본이 먼저 한국에 도발을 해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이 좀 저항을 강하게 하더라도 일본이 그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대부분이라 이슈가 안 됐습니다. 2006년에 일본이 독도에 측량선을 보낸 사건은 유명합니다. 당시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가정 아래 측량선을 독도에 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에 격분하여 만약 독도에 일본 측량선이 온다면 발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일본 정부는 측량선만 보낸 것이 아니고 일본의 자위대 함선까지 동시에 파견하여 한일 간의 일촉즉발의 위기가 치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한국이 가만히 잘 있는 일본에 역으로 도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한 네티즌의 글을 보자면 한국이 중국과 같이 도발을 했다고 하면서도 한국은 중국을 흉내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에 이러한 도발할 정도의 급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도 도발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은 이렇게 도발할 정도의 파워도 없으면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힘을 과소평가해서인지 일본은 불과 작년에 한국의 초계함 근처에 위협병을 했으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려는 상황을 연출해서 여차하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일본도 한국을 계속 도발하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의 선을 넘었다면서 한국의 도발을 힘으로 눌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한국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 있었던 초계기 사건은 이번 측량선 사건에서도 일본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일본은 한국과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당시 한국 군함에서 북한의 어선을 구하려고 레이더를 발사했는데 일본의 자위대 P-1 초계기가 자신들에게 화기를 발사하려는 레이더를 쏘았다며 초계함에 근접 비행을 한 것인데 한국 국방부는 화기 레이더를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일본이 요구하는 주파수를 기밀 관계상 끝내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을 들어 한국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잡아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초계기 때처럼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분명 일본의 바다인데 자신의 바다라고 우긴다며 절대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한 네티즌은 이대로 뒀다가는 대마도 역시 한국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사태가 나오며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과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를 잘했다. 더 심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한국의 도발을 무겁게 여기고 단호한 대응으로 응수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는 한국에서는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보도되었는데요. 그것은 한국이 일본에는 어떠한 도발도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일본 보수파 의원으로부터 제기되어 온 힘의 우위가 일본에 있으므로 한국에 대해서는 절대 빈틈없이 강하게 대처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러한 흐름은 최근에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근 일본은 유네스코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면서 한국의 약속을 쉽게 저버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에는 그래도 된다는 힘의 우위가 작용한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이제 일본은 외세에 대한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도 포착됩니다. 최근 중국은 일본의 센가쿠 열도를 점점 더 빈번하게 침범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여론은 외세에 대해서 이제는 일본이 강하게 나가 공격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최근 고노다로 방위상은 앞으로 중국 어선에 자위대가 출동해 응징하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고노 방위상의 발언은 일본의 대중으로부터 적지 않은 호응을 받으면서 일본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 해양경찰이 일본의 경제수역에 들어왔다고 하니 매우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선전포고급 행동을 한국이 했다며 전쟁의 도발에 가깝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국방력도 증가해서 이제는 오히려 일본을 위협하는 장면도 만들어낸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이 뜻밖의 도발을 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져버린 한국의 힘을 경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또 하나 한국이 일본의 막대한 자원을 노린다는 이야기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앞바다를 자기 바다로 인식한다는 거죠. 나가사키 서부해역은 한국이 주장하는 영해인데 바로 제7광구로 불리우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대륙붕이 뻗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해로 해석되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이 한국의 바다를 넘어왔다,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7광구에는 각종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돼 한국은 일본이 해당 지역을 측량하려고 하자 적극 막으려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결국 이 대륙붕에 연관된 해역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니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한국이 나중에 이 바다를 국제적으로 문제 삼아 자국의 영해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기 전에 일본은 반드시 한국 해양경찰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초반에 싹을 잘라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수역 관련한 충돌은 사실상 한일 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불과 지난주에는 터키와 그리스가 다퉜고 한일 간보다 훨씬 더 터프하게 대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터키 함선이 나오자 그리스 함선이 터키 함선의 후미를 받아버린 것이죠. 양국의 전력상 터키가 앞선다고 평가되지만 그리스는 프랑스 등 유럽 라인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터키는 그리스에 이렇다 할 반격을 못하는 상황이며 경제수역에서 다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일 간에 어쩌면 제7왕구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이권 싸움이 잦아질 수 있다 전망합니다. 특히 과거보다 한국의 국방 투자도 늘어가고 있으며 일본과 외교관계가 상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변화가 생긴 것은 이제 한국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 일본의 배를 한국의 바다에서 사전에 차단하며 당하지만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도 어느 정도 당황하면서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나름의 대응책을 준비하며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일 간의 자칫 군사적 충돌과 같은 모습도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한국의 대응과 점점 더 강화되는 한국의 국방정책 흐름이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일 신규 확진자가 며칠째 1000명 이상을 넘기고 있을 정도로 그 사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다루고 있는 일본의 공영방송 NHK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과 8일에는 각각 1606명과 1568명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통계 수치만 살펴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한 현지의 심각한 현 실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감염 예방을 비롯한 방역과 더불어 사회 및 경제 활동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뜻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지난달부터는 사람들에게 일본 국내 여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Go to Travel 정책을 강행해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성급했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제대로 잡지 못해 그 결과 경제도 놓치는 어중간한 선택이 돼버렸죠.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자 매년 논쟁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수도 도쿄 치요다구에 위치한 신사로 1896년 메이지 천황에 의해 설립됐고 그 이름은 평화로운 나라를 뜻합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와의 어떤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단순 종교 법인으로 250만 명 가까이 되는 남녀노소의 이름, 본관, 생일, 사망 장소 등이 적혀있는 위패와 문서가 봉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이 일으켰던 여러 전쟁에서 사망한 수많은 이들이 신사에 합사된 가운데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조례에 의한 전쟁범죄분류법에 의거하여 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해 평화에 반하는 죄를 지은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 예를 들면 일본의 제40대 총리이자 진주만을 습격한 태평양 전쟁의 총책임자로서 극동국제군사재판으로 결국 교수형에 처했던 도조 히데키 전 총리와 같은 A급 전범이 그것도 14명씩이나 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됐기 때문에 매년 논란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반면, 같은 이유로 일본의 우익들에게는 기억의 대상을 넘어선 숭배의 대상으로 애국심이자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신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미 일본이 전쟁 피해국에 사죄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10명 중 6명은 일본 총리가 오히려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6월, 7월 이렇게 2달간 일본 전국 2059명을 대상으로 태평양 전쟁 종전 75주년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는데 설문조사의 결과가 다소 충격적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일본인 가운데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등을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이는 46%에 불과했고, 그 다음 32%로 많았던 답이 놀랍게도 사실 잘 모르겠다 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이 가해국으로서 침략국에 사죄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53%가 어느 정도 했다, 31%가 충분히 사죄했다로 결국은 무려 84%가 일본이 이미 전쟁 피해국에 사죄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해국인 일본의 총리가 과거 침략전쟁 피해국들에게 반성은 언급하되 사죄의 말은 필요 없다 라는 응답이 무려 44%로 반성과 사죄의 말 모두 필요하다 라는 응답 38%를 가뿐히 넘었죠. 하지만 올해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는 오는 8월 15일, 즉 일본 패전일에 계획됐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보류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가운데,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 기업 중 하나인 일본제철의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과 한국 내 자산 압류 등으로 최근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본 아베 총리가 지지층 결집 차원에서 오는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일 관계에 있어 최근 화제의 중심이 됐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한국 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영원한 속죄상이죠. 일본의 지지통신을 비롯해 많은 언론에서는 소녀상 앞에 설치된 무릎을 꿇고 있는 조형물이 아베 총리를 특정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불씨로 번질 것처럼 비중 있게 보도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조형물을 제작한 장본인이자 한국자생식물원 원장은 이 무릎 꿇은 조형물이 어떤 특정 인물을 정해놓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죄하는 남성을 뜻하는 상징적 의미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남성 조형물이 사죄하고 있는 대상인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독일,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시작은 바로 10여 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2년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수요 집회가 열렸고, 20년이 흐른 지난 2011년 11월에는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우리가 소녀상이라 부르는 평화비를 세웠습니다. 물론 일본 측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의 불만과 항의가 많았습니다. 일본 정부를 향한 한국의 끊임없는 압박은 평화비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화나 소설 등 예술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복동 할머니가 직접 출연해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한 27년간의 기나긴 이야기를 다룬 한지민 나레이션, 송원근 감독의 다큐멘터리 작품부터 시작해 조정래 감독의 귀향, 1992년부터 6년간 13명의 할머니들이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며 23번의 재판을 벌인 이야기를 다룬 김희애 주연의 허스토리 등의
많은 영화 작품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한편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기며 미국 다음으로 그 수가 많고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는 4만 명 이상으로 좀처럼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는 남미의 국가 브라질에서는 한국 문화, 즉 K컬처의 메카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한국 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약 5개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오픈과 동시에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작품 특별전을 개최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별전 작품의 주인공은 김금숙 작가로 지난 8일부터 그래픽 노블 풀을 포르투갈어도 함께 특별 전시했죠. 김금숙 작가의 그래픽 노블 작품 풀은 이미 6개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지난달 말에는 브라질 현지의 출판사에서 포르투갈어로 번역 및 출간했는데 특히 이번 특별전 개막 행사 때에는 한국문화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금숙 작가와 온라인상으로 직접 대화하는 행사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현지에서 만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별전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그래픽 노블이란 그림의 그래픽과 소설의 노블이 합쳐진 그림 소설을 뜻하는 용어인데 쉽게 말하자면 만화입니다. 그래픽 노블이라는 용어는 미국 만화계에서 처음 만들어져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등장인물의 감정을 생생하게 살리는 새로운 기법의 만화 그리기를 시도하면서 만화를 문학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는 미국 뉴욕 출신의 윌 아이스너라는 만화가가 지난 1978년 A Contract with God 라는 작품을 출판하면서 그래픽 노블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대중화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2000년대부터는 서점에서도 그래픽 노블 카테고리를 만들어 만화를 비치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이제는 대중화됐는데 전 세계에서 그래픽 노블 작품으로 유명한 양대 산맥은 슈퍼맨, 배트맨, 그리고 원더우먼 등으로 유명한 미국의 DC 코믹스와 스파이더맨, 엑스맨, 어벤져스 등으로 유명한 마찬가지로 미국의 마블 코믹스가 있습니다. 그래픽 노블